유형별 농업 경영체의 특성을 알아보고 각 유형별로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농업 경영체는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멸을 합니다. 생멸. 태어났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이제 예비 창업 기간이죠. 그래서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태어나서 유아기, 뭐 청소년기를 거쳐가지고 성년이 되고 이제 장년이 되고 또 노년기가 되고 또 다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 그 경영체도 똑같이 겪습니다. 근데 정착하고 안정하고 성숙 기간을 얼마나 이제 어떤 기간까지 끌고 가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100년 된 회사도 나오고 200년 된 회사도 나오고 근데 원래는 경영 이론상으로는요. 기업은 경영체는 한번 태어나면 계속 경영한다. 계속 간다. 뭐 이걸 이제 전제로 모든 이론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미래 현금을 키우는 방법 중에 경과 기간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단기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찾아오는 기회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또 위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준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는요, 국립농가원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창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성숙 쇠퇴 단계까지의 각종 그 주요한 이슈들을 좀 정리해 놨어요. 주요한 이슈를 정리해 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만 하세요. 이거. 자, 농업경영체의 비즈니스 유형에 따른 분류를 보면요. 이제 생산 중심형이 있고요. 내가 이제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 내가 생산을 좀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체험 관광형 이런 걸 중심으로 한다. 그게 부가형이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내가 중심 또는 수출 쪽을 좀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정해 보시고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자, 경영 계획 시에는 주요 이슈 중에서 수익성, 수익 성과 향후 전망이 이제 중요하다부터 경영 기간이 중요하다까지 총 6개의 이슈들이 있는데 각각 유형에 따라서 수익성과 향후 전망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유형은 체험 관광형입니다. 가장 높죠. 이걸 이제 중심적으로 경영 계획 세우실 때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자금 조달 능력이 좀 중요하다. 그럼 전자상거래형. 그 다음에 생산형 같은 경우는 노동력 투입 및 확보가 경영 계획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유형별로 중요한 경영 이슈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 잡으실 때. 그다음에 경영시에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요. 아까 똑같은 표 읽기 방법입니다. 만약에 농업 경영시에 내가 생산 및 기술 관련이 중요하다고 이제 그 생각되는 유형은 뭐냐면 생산형이나 유통형이나 어메니티 관광형은 생산 및 기술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경영시에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 확보와 관리는 어메니티 관광형, 홍보 마케팅도 이제 어메니티 관광형하고 수출 농업형,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게 이제 그 순서만 제가 색깔을 칠했을 뿐이지 본인의 어떤 유형을 보시고 유형별로는 요걸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표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공형일 경우에는 품목 선정 및 상품 개발,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의 진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부식점의 생산 기술과 브랜드 개발, 품질 관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파악을 해서 경영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성에 가장 많은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이걸 이제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형의 경우는 시설의 현대화가 수익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가공형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경영의 규모화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어메니티 관광형이다. 그러면 뭐예요? 시설의 현대화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수익성 증가에 이제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첨단화, 그 다음에가 뭡니까? 영농 형태의 전환, 그 다음에 경영의 다각화, 그 다음에 경영의 규모화, 이런 순서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니까, 증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들이 각 유형별로 이 부분이 내가 수익성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해서 경영에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이제 특성 종합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자기 유형을 보시고 특징과 대응 과제를 정리해 놓은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갔고 이제부터는 원가에 대한 어떤 계산 부분하고 실습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는 내가 생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뭐 전기세랄지 뭐 수도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재료, 부재료, 그다음에 어떤 생산 그 뭡니까 종사자들 이분들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 부분들이 이제 직접 생산원가고 간접 생산원가는 이제 뭐 대표님이 생산에도 개입한다 이렇게 하면은 일부의 인건비는 간접 생산원가가 되겠죠. 관리자의 인건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안 들어가는데 간접적으로 이제 생산을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이렇게 지출되는 원가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포함하면 총 영업 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한테 직접 들어가는 생산 경비는 뭘까? 뭐 나한테 뭐 뭡니까? 뭐 어떤 도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겠죠. 뭐 심지어는 작게는 뭐 이렇게 뭡니까? 우리 장갑이나 장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위생복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에 투입되는 분들의 노무비 그다음에 직접 이제 재료비 뭐 이런 것들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항목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간접 생산원가는 직접은 안 들어가는데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원가를 말합니다. 제가 이 농가의 총 비용의 추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전업농가 그러니까 농축산업만 하시는 분들은요. 보면은 2019년 보면 총 수익률이 31.9%를 달성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농가 총수입이 연평균 2.7%씩 증가하고 있는 동안 비용은 4.3%씩 거의 2배 정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농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일종 겸업 농가는 뭐냐면은 농축산업을 같이 하면서 가공이나 체험을 같이 하는데 농업소득이 더 많은 경우 농업소득이 더 많은 경우가 일종 경업소득입니다. 농축산업 소득이. 이런 농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의 경우에는 총 수입이 4%씩 상승하는 동안 비용은 5.2%.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업 농가보다는 작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보다 비용 증가 속도가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종 경업 농가는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는데 그 수입은 좀 적고 그 외 수입이 있죠. 가공 수입이랄지 그 다음에 뭐 체험 관광 수입이랄지 뭐 이런 부분이 더 많은 이제 경영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 대표님들 가장 많은 유형 아닌가 싶은데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은 총 수입은
연평균 3.6%씩 성장하는가 반면에 비용은 3.5%씩. 그래서 거의 비등비등하게는 계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든 어떤 농업 경영체든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어떤 유형의 경우에는 뭡니까? 총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원가 관리가 또 절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원가 절감의 필요성은 적어놨는데 이것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말하자면 만들어내기만 하면 계속 팔리는 고속 성장 시대에는 크게 필요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판매에서 원가 부분을 충분히 그냥 회수하고 남아버리니까. 근데 저성장,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오늘인가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G10이나 G12냐 뭐 이렇게 막 따지고 있던데 아니, 어느 정도 이제 우리도 저성장 시대에 이제 돌입했고요. 자, 저성장이 된다 보면은 뭐예요? 이런 비용을 줄여야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막 매출이 확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강조되는 바입니다. 마찬가지 말입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올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 아까 말씀드린 생산 원가나 판매비나 그다음에 이익 개념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한번 볼 텐데 제가 첫 시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산이 다다. 그래서 자산하고 재산을 비교해서 좀 말씀을 올렸는데 어차피 뭡니까? 원가에서 시작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생산 원가 명세서인데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원가 명세서죠. 그래서 재료원가, 노무원가, 생산 경비원가를 토탈에 해가지고 생산원가가 나오고 이것은 손익계산서, 농업만 하실 거에 농업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에 생산원가에 투입이 되고 이걸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판관비 빼고 뭐 세금 있으면 세금 빼고 뭐 우리가 시체마다 차포 띄고 남는 게 단기 손익이 되겠죠. 이 단기 손익은 다시 뭡니까? 우리 자본금 형태로 이익이익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익이익으로 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용 자산에 토지를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투자를 또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원가 관리가 우리 기업 가치를 대표하는 이 자산의 어떤 크기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제가 적어보자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사례를 몇 개를 좀 적어놓긴 했는데 이것은 막 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료원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재료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가. 원재료는 내가 뭐 사과를 쓰고 있으면 사과, 아니면 뭐 홍삼을, 뭐 수삼을 쓰고 있으면 수삼, 이렇게 원재료에 대한 원가를 한번 뭐가 들어간지 적어보시고요. 거기에 뭐 기계, 뭐 홍삼을 찌는 기계를 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있을 것이고 또 포장을 하는 파우치, 뭐 포장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 뭐 물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 원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비용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뭐 포장이나 물류나 뭐 이런 것들 비용적인 부분들도 여기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야지 관리가 되고 알아야지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경영체의 원가 항목이 뭔지 비용 항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은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가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우리가 쓰는 말, 그냥 우리 경영체 내에서 통일적으로 쓰는 말 있죠? 통일해서 쓰는 말을 그냥 일단 적으시면 돼요. 회계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그냥 이 흐름만 제가 회계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원가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인천을 오면서 보통 제가 사과로 많이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과즙 파우치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올리는데 이제 홍삼 쪽이 좀 유명하니까 뭐 다른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체산업체도 많이 있겠지만은 뭐 본인의 어떤 아이템을 대입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삼 체험 및 홍삼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농가라고 이제 보시고, 이제 재배까지 같이 한다고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종자 종묘비랄지 여러 가지, 뭐, 해가림막부터 해가지고 영농 시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급여나 품삯, 일당으로 쓰는 품삯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 경비 원가로 이제 뭐 수도세랄지 뭐 수리 유지비랄지 그다음에 혹시 농구 같은 거 소농구 같은 거 사는 거 뭐 이런 거랄지 그런 게 있을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생작물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현금 투입이 전부 뭡니까? 이런 뿌리의 인삼과 그다음에 줄기나 잎에 뭐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상품 하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드는 그게 이제 축적이 되고 있는 거죠. 비용 지출이 됐지만 아직 이건 회수는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생산물을 바로 그냥 뭡니까? 바로 출하해버리면 출하할 때 바로 뭡니까? 매출 원가로 비용화 처리가 되는 거고 이 과정에 체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가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체험 서비스 비용을 받으면 바로 그때 또 매출 원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과정을 거쳐 가지고 뭐 홍삼 자체로 판매하든지 홍삼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 경영치 안에 있을 때까지는 자산이죠. 재고 자산 또는 뭐 원재료 자산 이렇게 자산으로 있다가 판매할 때 비로소 뭡니까? 매출 원가, 즉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원가는 본인들이 어떤 그 만약에 제품만을 농산물을 그냥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품만을 제조 가공하고 거기에 약간의 어떤 체험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된다 그러면은 재배부터 들어간 게 아니겠죠. 생작물을 구입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그 공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 쭉 적어보시면 판매가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판매가 되기 전까지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것들은 전부 원가다. 그 다음에 출하가 될 때 또는 판매가 될 때 뭐예요? 비용화 처리된다.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각 단계별로 원가는 누적이 되면서 출하할 때까지 계속 누적되겠죠. 계속 누적됐다가 비용 처리된다. 이렇게 원가의 추적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갖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했고요. 제품 원가 계산 실습인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농장 전체의 원가는 그 여러분들 경영 의사 결정할 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 농장에 작년에 총 매출액이 뭐 1억인데 원가가 한 5천만 원 들어갔다. 이것은 결정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전체만 알고서는 원가 절감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단위당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단위 있잖아요. 만약에 킬로그램으로 판매하면 킬로그램, 리터로 판매하면 리터, 박스로 판매하면 박스, 한 개로 판매하면 개. 그 단위당 원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한 개를 만들 때, 한 제품을 만들 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간다.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한 개 가격에 어떤 판매 가격이 적정한지 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럴 수도 있어요. 단체로 또는 대량 구매를 할 때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뭐 대금은 뭐 한 달 뒤에 줄게, 뭐 아니면 현찰로 줄게, 뭐 이렇게 식으로 거래를 하여튼 딜을 해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나와 있는데 내가 생산도 하고 있고 농작물 생산도 하고 있고 제조 가공도 하고 있고 체험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부문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일 때는 여러분들이 단위당 그러니까 제품당 또는
생산 원물 한 킬로그램당 또는 체험 서비스 1인당 아니면 1회당 뭐 이런 식으로 그 가격을 알고 있어야 어떤 부분에서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부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공만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템을 A, B, C, D, E 뭐 이렇게 제품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원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대표님이 대충 생각했을 때는 B라는 놈이 나한테 효자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해보면 B는 불효 상품이고 또 저기 서자 출신으로 있었던 D가 굉장히 효자 상품인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좀 키울 것이냐 이렇게 좀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제품을 내가 좀 키울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원가가 필요한 거지. 원가는 신도 모른다는 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생산 경비 원가를 하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접 생산 공통 원가 있잖아요. 이 간접 생산 원가가 그 원가는 지출은 되는데 여러 개 제품 또 여러 개 뭐 체험에도 들어가고 생산에도 들어가고 뭐 재배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개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 뭐랄까 어떤 측정할 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원가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면적 단위로 이 내 경영체 내부에서 면적을 누가 많이 차지하고 있나 그런 비율로 이런 간접비를 뿌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뭐 수량으로 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공통 원가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이라 그러기 때문에 약간 물론 이제 대표님들은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공통 원가인데 뭐 전기세가 공통으로 다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체험에는 이 정도 들어가고 가공에는 이 정도 들어가고 재배에는 이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프로테이지 같은 것들로 배분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예, 이 7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7번이 가장 어렵고 이 7번 때문에 원가는 신도할 수 없다. 근데 왜 원가를 하냐?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원가를 아는 시기는 언제냐면 12월 31일 날 결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인이라고 하면 농업회사 법인이에요. 그러면 3월 달 보통 결산을 하실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1, 2월 달에 결산도 못 해줘요.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이 또 여러분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3월 말에 바쳐야지 이제 그 결산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야 그것도 경영체 전체 원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가를 하는 것은 빨리빨리 원가를 알고 빨리빨리 관리를 해서 빨리빨리 원가 절감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가 계산 실습은 완전 뭐 98원 78전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략 내 제품의 한 개당 한 박스당 단가가 이 정도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록 관리하다 보면 현실하고 점점 이제 가까워집니다. 믿으시고요. 아, 자, 그래서 원가 계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엑셀 시트 지금 공유했는데 보이세요? 반응 좀 해주세요. 엑셀 시트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제품 원가 실습은 이렇습니다. 자, 기초 재료 재고액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2020년 거부터 적어보세요. 요건 그냥 제가 임의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기초 재료 재고액이 뭐냐면은 2019년에 쓰고 남은 재료입니다. 2019년에 쓰고 남은 재료. 그러니까 오늘은요. 욕심내지 마시고 대략 적어보세요. 이 정도 남았을 것 같아. 이 정도만. 만약에 기록이 없으시면.
자, 그 다음에 2019년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뭐예요? 2018년에 쓰고 남은 원재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억이 더 많이 나는 단기 재료 매입액. 여 밑에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적어 놓고 합한 걸로 이렇게 썸이 돼 있죠. 썸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 재료 매입 단가를 다 모르실 경우는 그냥 통으로 한번 일단 적어보세요. 통으로. 일단은 이렇게 좀 나눠서 적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자, 그러면 2020년 때 내가 재료를 산 금액을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재료를 산 금액. 그 다음에 2019년에 산 금액을 적으세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재료 만들고 가공하고 남은 것 또는 농산물일 경우에는 뭐야 생장하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마찬가지로 어, 팔고 남은 거 있잖아요. 만들고 남은 거를 이제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걸 다 기록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원리를 알기 위한 거니까 너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 남았겠다 일단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020년에 노무원가 그러니까 생산에 들어간 생산 작업자들의 어떤 노무비 있잖아요. 뭐 일당으로 혹시 누구를 썼다고 하면 일당 그 다음에 뭐 특히 요새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쓰는데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급여로 생산 급여로 지급했던 것들 여기다 적어보시오. 좀 이렇게 나눠서 제가 좀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통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자, 그다음에 생산 경비원가. 복리후생원가는 뭐냐면은 생산자들한테 뭐 이렇게 음식 제공한 거 있죠? 점심 제공했고 뭐 혹시 뭐 야근해갖고 저녁 제공했다거나 뭐 야참 또는 뭐 그걸 뭐라 합니까? 까먹었다. 낮에 이렇게 새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포장재료. 그다음 포장재료 이 포장재료는 뭐냐? 외포장이 아니고 내포장입니다. 내포장. 만약에 외포장 외로 한 개씩 낮게 포장할 경우에는 생산에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뭐 수선에 있으면 수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산경비원가를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이것도 한번 퉁으로 일단 적어보세요. 일단은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세부 항목들을 알아야 관리가 하고 절감할 수 있는 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하게 되면은 엑셀 파일을 보면 이 단기 총 생산 원가는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엑셀 파일 받아보시면요. 이렇게 노랗게만 되는 데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항목 적고 금액 적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총 생산 원가 밑에는 기초 생작물 재고액, 기말 생작물 재고액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일 경우에는 만들다가 만 거 있죠. 만들다가 만 거. 2020년에 만들다가 말고 2021년에 완성되고 이걸 적는 건데 이 제공품 이걸 이제 제조 쪽은 제공품이라고 하고 그 농업 쪽에서는 생작물 제고액이라고 그래요. 생작물 제고액도 마찬가지로 해를 넘겨야만 소화 가능한데 계속 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평가해서 적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요건 이제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0으로 그냥 해버리십시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이제 이걸 단기 총생산 원가에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더 빼면 단기 생산물 생산 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단기 생산물 생산 원가에다가 총 생산량 여기 이제 예시에는 킬로그램인데 5,500kg을 했다 아니면 뭐 만원 했다 그럴까요? 아니 만원 너무 높고 7,000kg를 했다 7만이네 하면은 이제 단위당 생산 원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당 생산 원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위당 이거 이제 박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그 개인차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다시 교재 보이죠? 교재 보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 가지 걸 한다고 했을 때는요 각각을 다 이렇게 해봐야 돼요. 각각을 내가 만약에 제조만 한다. 제조만 할 경우에는요. 그 제품의 총 매출액 또 알아야 되고 그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 그 제품에 그 뭡니까 우리 투입되었던 생산자들의 원가 이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제품마다는 아직은 좀 힘드실 것 같고 만약에 부문으로 좀 크게 브리핑할 수 있는 부문으로 이제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큰 부문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큰 부문까지. 그래야 이 부문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고 있구나.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삼을 사서 홍삼을 쪄서 그냥 판매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B2B로 뭐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완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직접 판매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크게 찢을 수 있는 부분이라도 그 안에 제품당으로도 이제 나중에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좀 힘들다고 하면 큰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가 부분을 각각을 여러분들이 기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위당 원가를 알게 되고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근데 제가 이제 원가 절감을 말씀을 좀 올렸었는데 이겁니다. 원가 절감이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뭐 원가 절감 막 말씀을 많이 하는데 원가 절감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 표에도 보시면은 생산 이후 단계도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폭이 제한적이고요. 대폭 절감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또 다른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기계화를 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구축을 한다든지 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원가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원가 절감은 그렇게 쉽지 않은 저는 이제 뭐 거의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언제 원가 절감이 되냐? 투자 전입니다. 투자 전. 기업으로 보면 창업 전에 가장 많은 원가 절감이 되고요. 또는 기계를 도입할 때, 도입 전에 가장 원가 절감이 많이 돼요. 어떤 뭐 제품을 새로 개발할 때, 그 제품 개발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일 많이 절감해요. 왜 그러냐? 내 계획에 따라서 그런 원가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여러 가지 절감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굳이 이런 시설이 필요하냐? 이 정도면 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여쭤보셔야 돼요. 이게 한번 생산이 들어가고 운영이 되잖아요. 운영이 되면 이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그 원가 절감하기가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이 그래프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원가를 계속적으로 연구하시는 선행학자들이 발표한 이론이기 때문에 더 이제 믿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 전에 보통 70에서 85%의 원가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효과적이니까 산다거나 그냥 남들이 하니까 산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한 고객 타겟을 정해놓고 그 고객 타겟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원가로 구성돼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에 개발 제품의 판매 전에
그 생산 전에 아니면 창업 전이면 창업 전에 이게 가장 이제 폭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올립니다. 물론 이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운영 중에도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농업경영체 경영관리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보고 있으면 한번 여쭤볼 텐데, 농장 경영관리 수중 점검입니다. 자, 근데 뭐 시간상, 뭐 여건상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경영 장부를 계속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나는 원가를 내가 판매하는 단위당 원가를 현재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시면 위에 체크 사항에 따른 점수가 있죠. 그 점수를 보시고 우리 자녀분들이 받아오는 점수에 대비해서 칭찬하는 점수까지. 그래 뭐 이 정도면 고생했네. 이 정도 되는 지점까지는 여러분들이 경영관리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역량을 올려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당연히 언제 이 경영관리가 더 필요하냐면요. 창업이 이렇게 어떤 기회가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좋은 거래처로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기회 요소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영체에 따라서는. 근데 이런 경영체의 성장보다도 경영 관리 역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갭이 있잖아요. 갭. 그 차이는 완전히 다 로스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경영 관리 분석할 수 있는, 경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경영 분석 자료를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손익 정보를 준비해야 돼요. 손익 정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업 전체입니다. 우리 경영체 전체의 어떤 경영 개선입니다. 아까는 원가를 활용한 어떤 사업 부문 또는 제품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 또 가격 의사 결정 이런 거고 구분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농업경영체 손익 정보는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 그다음에 생산 원가 이걸 알면 매출 총액은 이걸 빼면 되니까 바로 나오는 거고 판매 관리비는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빼면은 또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설 이런 거 할 때 그 융자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뭐 정책 자금이든 일반 자금이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이자가 이제 대표적인 농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영업 외로 뭐 어떤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뭐 갑자기 뭐 보험금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 간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연간 이제 순이익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간소화시킨 겁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아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본금을 알아야 돼요. 자본금. 자, 그냥 이건 뭐냐면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창업 자금 있잖아요. 법인 설립 시에 자금하고 현재까지 누계를 플러스한 게 자본금이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창업 자금이 있잖아요. 그 창업 자금에서 이제 벌어들인 자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생활비나 뭐 자녀 학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출해 간 거를 차감하면 이제 자본금이 나옵니다. 뭐, 그 영업재산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여튼, 개인은 자본금이 따로 이렇게, 픽스돼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으신 거, 그 다음에 샀는데 아직 지급을 안 해놓은 거, 그 다음에 뭔가를 임대를 해주셔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이건 언제든 줘야 될 거잖아요. 이제 이거 부채로 잡으시고요. 선수금은 아직 제품을 제공을 안 했는데 먼저 전도금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선수로. 그것도 제품을 전달해가지고 거래가 완전히 클리어 됐을 때는 이제 내 이익으로 채우면 되는데 먼저 받아놓은 것은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다시 돌려달라 하면 돌려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채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막 부족한데 융자를 급히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주 또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잠시 회사에 돈을 넣은
경우인데 참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소금 정리하는 것도 큰 이슈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걸 정리 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자산은 그냥 자본금 플러스 부채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계산적인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에, 종사자 수, 종사자 수를 다 이렇게 숫자를 아셔야 되고요. 개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빼세요. 개인은 대표자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이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 대표자가 가져가는 건 인건비가 아니고 인출금입니다.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500이 됐든 300이 됐든 1000이 됐든. 자, 그 다음에 이 종사 명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농업계행체의 손익정보와 기타 경영정보 중에서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어야 경영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경영 분석 자체를.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으신 대표님께서는. 자, 그래서 총 5가지를 분석을 할 건데요. 총 5가지를 분석을 하면 수익성, 돈을 벌고 있는 경영체냐,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경영체냐, 좀 안정적인 경영체냐, 생산성이 높은 경영체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생산성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적은 투입으로 많은 수익성을 벌어가는 뭐 이런 쪽에 되고요. 활동성도 마찬가지로 효율성입니다. 뭐냐면은 적은 기계 투입으로 적은 뭐 비용의 건축으로 이런 자산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이건 거거든요. 카페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었을 때 5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1억을 번 카페 하나하고 1억을 들여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1억을 번 업체하고 어떤 게 더 영업을 잘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번 제가 이제 1번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5가지 부분으로 이제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부분을 인용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물론 제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일반화된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점수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나온 점수를 이 가중치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합하면은 100점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사례 연습을 제가 좀 해드렸는데 이것은 또 엑셀에서 또 바로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분석 결과와 가중치를 줘서 최종 점수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게 이제 평균이거든요. 빨간 게 평균보다도 뭐예요? 이렇게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손익 정보를 이제 이 같은 파일에 있습니다. 같은 파일에 있는데 매출 정보, 뭐 원가 정보, 그다음에 이제 원가는 아까 여기 우리 생산원가 명세서에 기재를 하면 손익 정보로 넘어오는 거니까 안 적으셔도 되고 총익은 그냥 빼면 되는 거니까 하고 이 판매 관리비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판매나 관리비를 통해서 이제 지출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고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여기다가 적어보시는 거죠. 양계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더 이상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총이익에서 관리비를 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고 뭐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한번 또 적어보시고 없으면 안 적어도 돼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기타 정보는 뭐 창업자금하고 지금까지 이익 누계 이렇게 적으시고요. 개인의 경우는 여기에서 본인이 인출해 나갔던 거 있잖아요. 그걸 차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채도 한번 쭉 적어보시고 그러면 자산은 바로 자동으로 계산하니까 만지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몇 명, 계약직으로는 몇 명. 오타가 납니다. 요거 적게 되면은 농업 성과 분석, 경영 성과 분석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점수로는 몇 점이고 나는 어디가 좀 부족하구나.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한 분석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경영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 제가 성공하는 경영체보다는 위험한 경영체를 한번 말씀을 올리면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면 당연히 한 대 3년 이상 보고 있다면 정말로 이제 위험한 거고요. 차입금이 월 매출액의 6개월분, 그러니까 뭐 달리 말하면 반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쓰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한테 배분하는 게 매출액의 60%를 넘으면 바로 그냥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성장하는 건 좋은 거니까 뭐 한 번씩 그냥 스크린을 해보시고 위험한 회사의 경영 분석 포인트를 한번 쭉 보시고 내 회사는 좀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영 개선 방법인데요. 이제 분석을 했고 경영 개선 방법을 할 건데 일단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 관리 항목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관리 시작할 때는 목표를 일단 잡아야 되는데 뭐 비용을 좀 줄일 것인가 아니면 매출을 올릴 것인가 이런 그 목표를 일단 설정한 다음에 항목을 일단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출액도 알아야 되고 원가 구성이나 비용 그 지출한 비용들 그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항목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록하기가 있는데 이것은 장부로 쓰셔도 되는데 그 엑셀 회계 프로그램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 농협은행의 컨설팅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consulting.농협.com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이제 그 회계 프로그램을 엑셀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하기를 보면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데 아까와 같이 아까는 뭐예요? 2019년과 2020년 그 내 자체를 그 과거랑 비교한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나랑 유사한 또는 내가 닮고자 하는 기업들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내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를 가서 직접 이제 검색을 하고 그런 수고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알려드릴게 농사로에 가면 농사백과라고 있고요. 거기에 가면은 농업소득을 최근 농업소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나 지역 평균 각 장목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트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전자 공시 시스템인데 거기 가면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 나오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큰 기업들 자기랑 비슷한 아이템을 제조하는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의 어차피 비율을 보는 거니까 그 비율 매출액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가는 뭐가 들어갔고 얼마나 들어갔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고 이게 비율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벤치마킹 대상을 일단 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목표 수립한 다음에 평가,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다시 또 순환해서 이제 반복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원리만 알려드릴 건데요. 재료원가, 노무원가, 생산경비원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거라고 보고 이 비교 대상은 뭐냐면은 만약에 농산물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농림청에 가셔가지고 전국 평균이랄지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통계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제품 또는 뭐 서비스만 내가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다트 같은 데 들어가면 전자 공시 시스템 그게 들어가면은 유사한 사업 내용의 외관법인 이상의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담고자 하는 기업의 이 비율 있잖아요. 비율 이건 다 다를 수 있겠죠. 이 비율을 하고 내 기업, 내 경영체의 비율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면
자, 비교 대상이 2.0%를 하고 있는 나는 1.8%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건데요. 비용이니까 원가고. 근데 비교 대상이 14.1%만 쓰고 있는 나는 14.7%를 쓰고 있다. 그런 뭐예요? 0.6%만큼 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으셔가지고 개선 활동을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쭉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원가 절감률과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원가 절감액. 이건 뭐냐면은 원가 절감률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작년 또 매출액 있죠? 그걸 곱하면 이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은 원가 절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113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기존의 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경영 기록의 중요성인데, 이거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농협은행에서 근무할 때 사업계획 검토를 진짜 많이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일단 뭐부터 보냐면요. 매출액이 여러분들 지금 보조 사업에 참여한다거나 뭐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 계획 쓰실 때 향후에 사업화에 대한 어떤 표도 같은 것도 이제 가끔 만드셨을 걸로 봐요.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런 사업에 지원 사업이나 융자 받으실 때 사업 계획 쓸 일이 많을 건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천년도에 한 2천, 뭐 그 다음에 한 5천, 뭐 그 다음에 뭐 1억, 뭐 이런 식으로 써오는 데는 무조건 저는 평가에서 안 좋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매출액은 판매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은요, 이 두 개를 곱하면 2천만 원으로 딱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판매 단가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원가, 판매비, 그다음에 내 마진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생산은 또 뭐예요? 면적 또는 뭐 어떤 기술력, 여러 가지 어떤 기업 전체의 역량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액 추정 자체가 사업 계획의 전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저를 만났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계획서를 쓸 때 그런 대충 이것은 매출액 추정이 아니에요. 그냥 내 꿈, 내 희망치 뭐 이런 거지 매출액 추정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추정을 해야 돼요. 판매 단가를 시장에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하더라. 그 곱하기 내 생산 캐파를 보니까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또 몇 개를 팔 수 있으니까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매 단가 곱하기 수량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보론인데 여러분들 아마 저도 이제 농업경영체들 다녀보고 일반 기업체를 다녀보는데 이 숙련 기술 노동자 특히 이제 그 우리 농업 쪽에 관련된 부분은 외국인 노동력 때문에 많이 좀 머리 아파하시던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관리를 통해 가지고 회사가 계속 커나가면요, 좋은 인재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또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면서 2시간 동안 조금 뭐 어려운 테마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만나서 했으면 여러 가지 제가 사례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재밌게 했을 수도 있겠다. 좀 아쉬움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전체를 다 이해한다는 어떤 욕심보다는 그중에 이건 내가 하나 얻었네. 이 정도만 했다면 저는 이제 감사드리고요. 과정에서 혹시 이제 좀 뭐 제 말씀에 뭐 오류가 있었다거나 또는 또 우리 경영체에는 여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뭐 이런 쪽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인천 융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뭐 저한테 오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그 마지막 장에 이메일이랄지 이런 걸 해놨기 때문에 그 핸드폰 번호를 제가 적어놨네요. 근데 제가 막 강의랄지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못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막 그냥 안 받으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 마시고요. 될수록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좀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퀴즈 마지막으로 좀 내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매출액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예. 누굽니까? 고려산 벌꿀님 제일 처음에 2번 맞추셨습니다. 예, 2번 정답 많이 올려주셨고요.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아쉽지만 이걸 마칠 거고요. 혹시 더 이제 다른 자리에서 뭐 저를 만날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좀 아는 체 해주시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